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정운찬, 김홍범 교수님 교재로 화폐금융론 공부 많이 하시죠? 자, 오늘은 그 책의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통화정책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한나라 경제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하는 그 모든 결정 뒤에 깔려있는 아주 근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랑 같이 그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경제의 운영 체제에는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경제를 아주 거대한 배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배가 인플레이션이 하는 거친 파도에 막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표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닻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명목 기준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그냥 닻이에요. 이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닻은 뭘까요? 바로 다른 나라의 안정성에 우리 배를 살짝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불안정해서 막 요동친다면 이미 물가 안정을 이룬 아주 튼튼한 나라의 통화에 우리 배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바로 환율 목표제라고 부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요, 환율 목표제라는 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나라가 물가가 아주 안정된 나라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딱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그 나라의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그대로 빌려와서 쓰는 법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물가를 안정시키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 열쇠는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에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빅맥 지수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어디서나 빅맥 햄버거 가격은 비슷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수식을 보세요. P는 우리나라 물가, P별표는 외국 물가, 그리고 E는 그 둘을 연결하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물가의 환율을 곱하면 우리나라 물가랑 같아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요, 지금 현재의 값, 즉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변화율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에 보이는 삼각형 기호 있죠? 델타라고 읽는데 그냥 변화율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수학적으로는 로그 미분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직관적인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환율 변화율 더하기 외국 물가 상승률이다. 이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환율 목표제를 써서 환율을 완전히 고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환율의 변화율, 즉 델타 E 나누기 2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방금 본 수식에서 가운데 양이 그냥 사라져버리겠죠? 그럼 뭐가 남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정확히 똑같아지는 겁니다. 와, 다른 나라의 신뢰도를 빌려서 우리나라 물가를 잡아버리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거 완전 완벽한 방법 아닌가요? 환율을 고정해서 물가도 잡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마음대로 금리를 낮추는 그런 독립적인 정책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야, 우리 학생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환율 목표제의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경제학에 아주 유명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불가능의 삼각정 또는 3요소의 공존 불가능성 원리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동시에 갖고 싶어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정된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 이 세 가지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본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막 넘나드는 시대에는요, 결국 환율을 고정시킬 거냐,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금리를 조절할 거냐, 이 둘 사이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 당국자들이 항상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환율 목표제는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국제 투기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쉽고요. 또 1990년대 아르헨티나처럼 자국 경기는 최악인데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다른 나라에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맡기는 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배의 안정성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 아주 튼튼한 닻을 만들어서 내리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통화정책의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요, 환율 같은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통화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 그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쏟아붓는 거죠. 이 제도는 1990년에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됐는데요.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캐나다, 영국 같은 선진국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죠. 그 결과 지금은 보시다시피 전 세계 55개국이 채택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냥 중앙은행이 우리 목표는 2%입니다 라고 선언 말하면 정말로 물가가 잡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저 약속 진짜 지킬까? 하고 믿게 만들려면 뭔가 구체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는요, 신뢰를 쌓기 위한 아주 단단한 3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한 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숫자로 공표하고요. 둘째,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배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미래 물가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신뢰. 이 제도의 성패는요, 무슨 복잡하고 정교한 경제 모델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앙은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국민들의 굳건한 믿음, 바로 그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고 그게 결국 실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독립성, 책임성 같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죠. 그러면 이 신뢰가 오른쪽에 물가 안정이라는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결과는 다시 왼쪽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뱅글뱅글 도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두 제도를 한번 깔끔하게 비교해 볼까요? 환율 목표제는 다른 나라의 안정성을 빌려오는 대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방식이었죠. 반면에 물가 안정 목표제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정책 독립성을 지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합니다. 화폐금융론 공부하다 보면 가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제도처럼 그 핵심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면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중앙은행이 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라는 거대한 배를 안정시키는 두 종류의 닻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통화정책도 끊임없이 진화하겠죠. 과연 미래의 경제는 또 어떤 새로운 닻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오늘 배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